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들은 왜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는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9번째 파산 절차 진행 중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전환을 하는 이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2020년 8월부터 개인도산 컨버터블 개인회생, 컨버터블 개인도산을 신청 제도를 이제 시행한다고 법원에서, 서울회생법원에서. 그 제도의 골자는 뭐냐면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판사나 회생위원이 보기에 이거 도저히 개인회생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에 봐서. 그리고 소득이 간들간들하고 뭐 아니면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수행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도 야, 당신은 개인회생은 안 맞는 것 같아. 개인회생은 3년 해야 되죠, 최소한. 일종의 마라톤으로 치면은 이제 풀코스를 완주하는 겁니다. 36개월 동안 매달 허리띠 쫄라매면서. 근데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보기에 이게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너는 개인회생을 하지 말고 개인 파산으로 전환을 해라. 컨버터블 전환을 하라. 이 제도를 결국은 채무자를 위한 절차, 회생보다는 파산 절차를 유도하겠다는 거죠. 지금 회생이 파산보다 한 2배, 1.5배 이상 많습니다. 선진국형 파산 제도는 개인 파산이 원칙입니다. 개인 파산이 최소한 개인 회생보다 미국은 2.5배에서 3배 정도 많고요. 일본도 최소한 2배 이상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 파산이.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를 모르지만 뭐 개인 파산이 엄격해서 그렇다는 설도 있고, 법원에서 소득 심사를 워낙 깐깐하게 해서 개인 파산으로 했다가 좌절을 많이 당한 대리인들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개인 파산으로 전환을 하자. 이런 것 때문에 개인회생이 비율이 높다. 이제 법원도 이거 인식하는 거죠. 다 영향이 있을 거예요. 개인 파산이 엄격한 것도 구실이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서울회생법원에서 올해 개인 파산제에 대해서 첫 번째 개혁한 게 뭡니까? 관제인들한테 이제 TF 구성해서 서류를 29가지에서 14가지로 대폭 줄였죠. 일단 채무자 걸 원칙으로 먼저 조사를 하고 범위는 넓히지 마라,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만 넓혀라. 그럼 일단 개인 파산으로 쉽게 문턱, 서류의 어떤 높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아예 접근도 못하는 거를 막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인 파산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개인 파산만 그렇게 하면 뭐하느냐. 개인회생도 완주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주율이 중간에 폐지되는 거 다 법원에서 분석을 했을 거예요. 내부 TF를 구성하고 법원 공무원들,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 회생위원들 다 머리를 맞대고, 판사님들 머리 맞대고,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회생이 100개가 들어왔는데 완주한 게 50개 빼니 안 돼. 그럼 나머지 50개는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폐지. 그만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두고 거의 개인 파산으로 왔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지금 개인 회생 오다가 개인 파산으로 이렇게 다시 신청하는 사례가 한 달에 몇 건씩 됩니다. 관제인한테도. 한두 건씩은 꼭 돼요. 전체 관제인이 44명인데 한 건만 잡아도 40건이고 두 건 잡으면 80건입니다. 그러니까 50건에서 80건 이상 되고 100건 될 수도 있죠. 서울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컨버터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자라고, 죄송합니다. 중간에 좀 끊겼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서 개인 회생으로 아예
개인회생에서 파산으로 전환하자. 이런 제도가 이제 논의가 되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파산에서는 14가지로 줄였고,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이 좀 자격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미리 예상을 해서 사전에 개인 파산으로 이제 컨버터블 전환해서 시간도 줄이고, 그쵸? 서류도 그대로 쓰고, 판사도 같은 분입니다. 관제인만 조금 선임되겠죠. 관제인 선임 비용도 아마 뭐 한 15만원, 20만원, 30만원을 아주 대폭 줄일 것 같아요. 이미 뭐 상당히 아닌 걸로 이제 서류를 다 파악을 했으니까 선행 심사가 된 거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마지막에 하는 거, 파산 절차 진행 중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이유, 이거는 반대로 개인 파산을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전환, 역전환이죠. 기존의 어떤 개인회생에서 개인 파산으로 전환하는 거를 좋은 의미의 순전환이라고 한다면, 이건 역전환입니다. 채무자한테는 좀 안 좋은 거죠. 더 어려운 걸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들고 더 고생스러운 거로 가라는 거, 밀어넣는 거죠.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이런 비슷한 걸 하나 이제 봤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득에 대한 채권자의 끈질긴 이의에 굴복해서 회생으로 전환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관제인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부담 및 부인 청구를 회피하려고 아예 파산으로 관두고 개인회생하겠습니다. 혹은 뭐 회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일단 개인회생. 세 번째, 위장사업 경영 완료했으나 법원에서 이제 화해를 불허가해서, 이거는 제가 이미 소개해드린 거지만 여기서 개인회생으로 전환을 판사가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아까 6-1, 그러니까 6이 뭐죠? 6이 뭐였냐면은 볼게요. 가족명의 사업운영, 그쵸? 위장사업운영, 배우자 재산 및 회사 진행 중 취하, 요거에 해당될 겁니다. 203. 그래서 이제 중복이 되지만, 그 경우에 이제 딱 요게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과거부터 법원에서 하는 거는 이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 특히 공무원 중에서 이제 공무원 퇴직자들, 연금으로 생활하신 분이 있어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행정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과거에 무슨 사업을 한 배우자라든가 이런 분들 때문에 빚이 좀 고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한 5억 미만인데 한 3, 4억 돼요. 근데 이제 연금으로 수입을 있죠. 연금이 요즘 200, 옛날엔 180이었는데 요즘 230에서 한 300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직급이라든가 뭐 상황에 따라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200 이상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나이가 60세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 뭐 부양자에서 빼니까 1인 가구로 봐요. 그러면 이제 기초생활비 100 빼고 130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실제 생활은 뭐 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누구도 좀 도와주고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개인회생이 힘들어서 이제 빚도 좀 워낙 많고 해서 파산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판사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과거에도 그런 걸 봤거든요. 목격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 뭐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럴 때 이제 좀 엄격한 판사님도 있더라고요. 이거 당신은 이거 공무원 연금으로, 아니면 공무원 연금으로 개인 회생이 적합하지 파산은 안 된다. 그렇죠? 아예 취하를 하고 새로 해라. 이렇게 보정 명령을 내리신 분이 있고, 최근에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반대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회생을 하려 그랬는데 뭐 몸이 도저히 안 좋아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혼한 손녀를 데리고 있어서 아들은 이제 도망갔고, 아니면 뭐 도저히 이제 폐인처럼 지내서 뭐 손녀들을 뭐 2명을 떠맡아서 키운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부양가족이 3명이잖아요. 그쵸? 자기 포함해서. 그럼 또 이제 뭐 소명을 하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는 거를 잘 소명을 하면 아까 그런 선생님 사안 아니면 공무원 사안에서 무조건 개인회생으로 가라고 할 판사는 없습니다. 잘 소명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오늘은 파산 절차 진행 중 개인회생 신청을 이유로 이건 이제 취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야죠. 355페이지. (1번) 사안은 79년생 남자였어요. 소득에 대한 채권자가 끈질기게 이의했습니다. 보증금 547만원 빼야 안 돼요. 주거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2012년 8월에 파탄이 왔는데 주로 이제 미술학원 강사를 합니다. 미술학원 강사.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 보면 미술학원 일용직 강사로 일하던 중 2009년 9월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어머니와 이제 같이 사는 동거남이 부탁으로 이제 모텔, 그쵸? 그 다음에 오피스 아파트를 이제 이 사람 이분 명의로 채무자가 79년생이잖아요. 79년생이면 23살이에요. 2012년이면. 이 사람 명의로 채무자 명의로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한 거죠. 투자를. 그럼 당연히 투자한 당사자 명의로 금융기관부터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은 투자자들이 내겠죠. 이자는. 근데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뭔가 비싼 걸 사서 투자 실패는 딴 거 없죠. 뭐 많이 못 남기면 실패는 거죠. 부동산을 비싸게 사서 비싸게 못 팔면 실패죠. 그쵸? 모텔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은행들은 근저당권 이미 경매를 실행하죠. 모두 경매 처분됐어요. 근데 경매 처분돼서 빚을 다 갚으면 상관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2012년에서 14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 하락할 때입니다. 그때가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MB 때 하락한 부동산이 이때도 회복을 못하니까 이제 집사라고 막 최경환 부총리가 2014년경에 집 사시오 대출해 줄 테니까 아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 사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은 아주 좀 해피하겠죠. 그때 집을 못 사신 분들은 아주 지금 뭐 그때보다 한 두세 배 올랐어요. 문재인 정권 때.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건 이제 여담으로. 근데 여기서는 2012년 8월에 제가 기억나는 게 아마 부동산 가격이 침체기였을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MB하고 그 박근혜 정권 초창기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부동산보다는 부동산은 이제 하락한 걸로 이제 워낙 그 전임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노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 정권하에서는 좀 내리는 방향으로 뉴타운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급을 많이 늘리는 정책을 취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LH 공사라든가 이런 공공주택도 늘리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분은 이제 자기 부모님이 부동산 투자 실패를 한 거예요. 이분 명의로. 자, 그래서 이제 가족 관계를 조사해보면서 실제 이제 아버님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있지만 친아버지는 있는데 연락 두절됐고요. 어머니는 이제 피부관리사로 일선에 계시고 이제 다른 분하고 이제 사실상 이혼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워낙 올해 이제 20년 이상 파탄이 나니까 별거 중이니까 이제 다른 분하고 이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동생 2학년 휴학 중이고요. 자, 그래서 채무자가 빚이 1억 8,650만 원이나 생겼습니다. 대부분 주택자금, 임대차 보증금 못 갚은 거, 세입자한테, 그 다음에 매매대금 못 준 거, 이런 거죠. 그래서 경매 처분된 걸 다 뒤져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모텔은 12억이나 팔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억이나 팔릴 물건 정도면 그 나중에 잔존 부채도 많다는 거죠. 그만큼. 채무자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미술학원 강사로 군 입대 전부터 모친 및 모친이 동거남에게 사업자 명의, 스킨케어샵, 노래 연습장, 부동산 임대 사업 다 빌려줬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참 이 부모님들도 나쁜 부모죠. 나쁜 어머니와 그 동거남이죠. 젊은 친구한테 완전히 그냥 인생에, 그쵸?
출발도 하기 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죠. 이런 케이스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좀 속썩이는 거는 원래 그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쵸? 그거는 뭐 일반적인 거고, 근데 간혹 보면 이렇게 부모가 반대로 자식을 뭐 등을 친다기보다는 이렇게 뭐 본인들도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자녀들의 뭐 속된 말로 좀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건도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이 강남에서 이제 그 한 케이스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경매는 다 종결됐고요. 부친명, 이제 친아버지는 이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믿고요. 그래서 이제 모친 명의로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나 시가는 7, 8천만 원에 불과하고 근저당 채무가 설정돼서 한가 가치가 없어요. 야, 그래서 이제 저는 파산 절차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면책해주자. 뭐 이렇게 대략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역시 이제 사실은 개인 파산은 채권자가 끈질기게 해야 돼요. 관제인이 뭐 끈질기게 해봐야 관제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채권자분 보십시오. 2014년도 8월 12일 날 제출했습니다. 뭐라고 제출했냐면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기초로 채무자의 직장을 확인한 결과 서울 무슨 동 소재 미술 영어 보습학원, 그러니까 미술하고 영어하고 보습학원을 같이 하는 데죠. 이분은 이제 미술학원 강사라 그랬잖아요. 미술 영어 보습학원에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채권자의 자녀를 보내어 이제 염탐을 한 거죠. 상담을 하던 중 채무자는 이 미술학원이 직원이 아니라 원장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친구가 일개에 저한테는 관제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뭐 그냥 강사에 불과하다 그랬지만 그 선생한테는 학생한테는 야 내가 원장이다. 응?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죠, 그쵸? 그게 이제 진실이라고 보이는 거죠. 대외적인 것보다는 이게 왜냐면 이제 경영권, 운영권 관련 있고 학생들한테 실력을 주면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미술학원에 대해서는 나의 프로젝트고 내가 다 돈을 먹고 내가 다 경영을 하고 가리키고 내가 다 이 밑에 있는 선생들을 다 지휘하고 감독한다. 내가 대가리라는 걸 이제 알려줘야지 그 밑에 있는 원생들이나 부모들이 저분이구나. 저분 학교 어디 나왔어. 미술 경력이 어떻게 돼. 뭐 이런 걸 다 보고 신뢰를 하죠. 서울대 나왔냐, 뭐 홍익대 나왔냐, 그쵸? 아니 지방대 나왔는지. 그 다음에 뭐 전공을 뭐 했는지. 그래야지 그 학원 그 미술대학을 가려고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조소과를 나왔는지, 회화과를 나왔는지, 서양학과를 나왔는지, 동양학과를 나왔는지, 그쵸? 그리고 이제 학원 대표와 채무자 사이에 수년간 거래한 주거래 통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이제 사실조회하길 바라는 겁니다. 이 돈 같은 걸 얼마나 벌였는지, 그쵸? 왜냐면 실제 이제 원장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이제 이 미술학원 원장한테 돈이 갈 거 아닙니까? 그쵸? 대외적으로는. 이 친구가 이제 신용불량이니까 원장 명의로 받을 거예요. 실제 그 대표 원장으로. 이제 이거는 뭔가 은닉 아니냐. 조사해달라. 뭐 타당하죠. 그쵸? 대단한 부모님이죠.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제출한 관제인 다시 조사해야 돼요. 속행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미술학원하고 이제 여기 이제 동그라미는 이 채무자고요. 다이아몬드는 학원장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장, 다이아몬드로부터 입금된 액수, 이게 급여라고 봐야죠, 그쵸? 243만원, 특강급여 412만원. 이제 뽀록이 나는 거죠. 9월 7일 8월 급여 218만원, 그 다음에 152만원. 그러니까 이제 급여는 150에서 210인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특강급여가 많아요. 이게 이제 1월 5일이면 입시가 이제 그게 날할 때거든요. 모든 입시가 1월 달이잖아요. 그 실기나 이런 게. 여기선 뭐 미술대도 수시로 뽑는지 몰라도 그 1000만원이나 돼요. 이때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한 10명 정도가 와서
100만원씩 내고 단기간에 뭔가 과외 같은 걸 하는 거죠. 이게 그죠?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쪽에서 그쪽 원장한테 간 거예요. 간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꾼 겁니다. 꾼 거. 생활비가 모자라서 미리 선매로 해서 꾼 거를 갚는 걸 거예요. 정산해주고 갚을 거예요. 2천만원 나왔죠. 군제대우 생활비 보증금 마련하기 빌린 돈을 2천만원으로 상환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이 원장님이 이게 정산해 주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이제 반제하는 거죠. 그래서 총 들어온 거는 9,400이고 나간 돈은 5,700이에요. 흑자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원장은 누구냐? 선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주 친하지 않으면 못하죠. 만약에 뭐 우리 같은 변호사도 뭐가 자격이 문제가 되면 아주 절친한 연수원 선배라든가 아니면 동기, 뭐 후배, 법대, 그쵸? 아주 절친한테 가서 부탁을 하면은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결국 대학교 4년 선배인 원장이고 자신은 학원 강사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지만 강사는 맞죠. 그쵸? 근데 저 통장 내역을 분석을 해봤을 때 많이 문제가 있죠. 미술 입시학원이 특성상 최근에는 국영사 등 기본 과목의 성적이 상위권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미술학원도 그렇대요. 요즘은 국영수를 잘해야 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일부를 실기 점수로 선발하므로 1년 내내 미술 특기생의 수요가 없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냥 뭐 미술학원 뭐 서울대나 홍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은 1년 내내 그냥 학원만 다녀요. 미술 대생 뭐 이런 거 아니면 거기다 가고 공부는 별로 안 해도 그쵸? 그냥 기본 점수만 맞으면 돼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거 봐요. 이게 미술 특기생의 수요가 없다. 그냥 왜냐면 국영수도 해야 되니까. 국어 영어 사회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종료되는 매월 11월부터 대학별 입시 전형일인 1월 사이에 그때가 좀 특수인가 봐요. 여름방학에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270만원으로 단순한 강사로서 월 90만원 받는 거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죠. 270만원이에요. 그쵸? 월 평균 수입이. 그래서 이건 이제 허위 소득 아니냐. 그쵸?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원장이라고 그랬죠. 선배에게 출금한 금원은 강사 수입이 일정치 하라 갑을 방식으로 차용한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기재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거래가 입출금이 번복되는 거 봐. 미술학원은 채무자가 이 다이아몬드 선배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경영자는 아니고 다만 유능한 디자인 강사로 대학 선배 이 다이아몬드의 신뢰하에 군제대우 장기적으로 재직하는 그러니까 서로 궁합이 맞는 거죠. 이 선배는 디자인 쪽입니다. 그쵸? 디자인이니까 자기 이 친구 좀 후배 좋은 애 갖다가 쓴 거죠. 그래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건 네모는 채무자고요. 이 동그라미는 채무자고 상당히 입출금 존재하는데 얘들과는 쌍둥이 형제로서 중학교 때 친구로 채무자가 어려울 때 금전적 도움을 주었고 강사 수입으로 부정기적으로 변제하여 한 2천만원의 채무가 잔존한 데나 파산채권 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이것도 면책 불허가 사유예요. 그래서 모친 및 여동생이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를 해봤는데 여동생 이거는 뭐 은닉 흔적은 없어요. 거주지 임차보증은 이거 면제재산 범위죠. 그쵸? 이거 문제 삼을 거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채무자를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 채권자가 끈질기게 이의제기를 하고 거기에다 합당한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좀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 면책 신청을 개인회생하는 게 맞다라고 보니까 뭐 더 이상 조사받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이제 취하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개인회생을 해서 면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능력이 있는 강사인 것 같아요. 270 이상 보니까. 그래서 이제 면책 불허가 의견으로 이제 종결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취하를 했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결정은 받진 않았죠. 그냥 기타 종국으로 끝난 겁니다.
이런 사례도 있다. 결국 이거는 소득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판사가 발견했으면 먼저 아까 그런 선생님처럼 연금 수입이 있는데 왜 파산하냐,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해봐라 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개인 파산 신청서에 자세하게 안 쓰면 잘 모르죠, 판사들이. 이거는 결국 관제인 14종 혹은 옛날에는 29종 서류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채권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탐정하듯이 한 거는 참 신선한 충격이었지만 이게 뭐 일반적인 건 아니죠. 이 정도로 관제인이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가끔 구글링 하고 하는데 왠지 귀찮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건 사실 이제 채권자들이 제보를 해야 됩니다. 자기 돈 자기가 지켜야지. 자기가 돈 꺼줬으니까 상대방이 뭐 어떤 게 돈을 쓰는지 아니면 뭔가 주변을 잘 감시를 해야 돼요, 평소에.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소송을 걸거나 파산 들어올 때 제보를 잘 하면은 면책불허가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그런 거 없이 그냥 고율의 이자에 취해서, 그쵸? 이자 탁탁 받아 먹다가 잠적을 하면 일단 열받으니까 형사고소부터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산 절차에 와서 아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목소리만 높이면 뭐 이유가 없어요. 면책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은닉이라든지 그런 거가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관제인 조사의 부담 및 부인 청구를 회피한 겁니다. 신청 당시 만 45세 여자분이었습니다. 당사자가 파산 절차 진행 중 회생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왜냐면 관제인 조사하는 부담을 덜고, 관제인이 부인 청구를 이제 들어가면 자기가 그 부인 청구의 상대방하고 절친 아니면 친척이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자기가 아주 얼굴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이거 파산 절차 진행,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13년 5월에 파산 절차는 이제 폐지됐어요. 개인회생 면책 절차는 이제 취하가 된 거죠. 한번 어떤 실상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이걸 메모해 놓은 거라 보겠습니다. 이건 다 메모입니다. 메모 있는 걸 제가 편집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실제 사례, 거의 이건 무슨 가정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생생한 사례라고 봐야 돼요. 이 관제인 보고서는 그런 게 좋죠. 1. 채무자는 2009년 4월 9일 어떤 그 아파트를 2억 6,500에 매도했어요. 남은 9,500만 원과 대출을 통하여 갈아탄 거죠. 3억 3천.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채무자는 2011년 이제 2년 후에 요 아파트를 3억 1,800만 원에 매도했어요. 1,200 손해 봤죠. 그래서 이제 매도하고 채무 변제와 현 거주지 임차 보증금 2천만 원으로 사고 나머지 2천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주장을 했어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채무자는 아래표의 어떤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실제로 자금을 들여 채무자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을 주장을 했습니다. 명의신탁을 가끔 많이 주장하죠. 안 뺏기려고. 다만 그 자료는 제출 불능. 그럼 이건 명의신탁 인정 안 돼요. 자료를 내야 돼요. 명의신탁 되려면. 그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실제로 자금을 다 냈는지를 하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상회복한 거는 사인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그렇죠? 다만 처분하면서 대부분을 채무자 본인과 남편의 이제 증권 투자 자금으로 사용했다. 모순되죠. 그렇죠? 아니 그럼 시누이하고 싸움 나는데 시어머니 줘야 되는데 삥땅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분들의 어떤 양해하에 증권 투자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입출금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럼 자기 거죠, 이게 사실은. 대금 중 일부는 남편에게 채무 초과 상태에서 혹은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부당 은닉한 걸로 볼 여지가 있고, 남편은 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석연치가 않죠. 그래서 현재 채무자의 채무가 가다하지 않고 최근까지 부동산을 매각하는 가족 내부의 자산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채무가 잔존하고 배우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자금을 상당수 액수를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는.
추가 조사를 하고 뭔가 이제 화해를 시도해서 일부 금액 환수할 예정입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부담을 느꼈는지 이분도 채무가 얼마 안 돼요. 3,589만. 이건 완전히 뭐 좀 농락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배우자가 모친의 상속재산을 협의분으로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으므로 배우자가 이제 재산이 있거든요. 시어머니하고 화해계약을 추진하였는데 이제 채무자는 이제 회생으로 전환했습니다. 바로 이제 개인 파산은 이럴 때는 폐지하는 겁니다. 회생을 신청했으면. 신청을 안 했으면 그냥 기타 종국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파산 절차는 폐지시키고 면책은 아마 이제 면책은 불허가로 내려도 되고요. 이거는 따로 신청 취하를 안 했으면 이제 이거는 다른 거는 다 취하를 했는데 이건 취하를 안 하고 그냥 개인회생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파산 절차는 폐지하고요. 면책 절차는 기각을 하든지 불허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내지 않으면 법원은 이제 면책 기각을 했을 거예요. 판사님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 했지만 한번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위장사업 경영 화해를 6천만 원을 완료했으나 법원은 판사님은 그 당시 최 판사님으로 기억해요. 불허가 후 개인회생 전환했습니다. 제가 그 최 판사님 할 시절에 불허가를 불허가가 아니라 그쵸, 불허가를 한 2개 받았는데 요거 하나 기억나고 하나는 이제 뭔가 좀 하다가 상속재산인가요? 너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좀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정리는 안 했네요. 그쵸? 그냥 여기다가 요거만 해놨고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실제 2개만 제가 해설을 하고요. 요 하나는 요 개인 위장사업 거기서 아마 요 자세한 거는 그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법원에서는 뭐냐면 당신은 개인 파산이 맞지 않으니까 옷을 바꿔 입어라. 개인 회생으로 전환하시오. 컨버트 하시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2020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2020년 8월부터 시행하는 컨버트 전환은 이제 유념할 게 이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해설하는 전환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개별 판사님이 아니면 관제인은 주로 전환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화해를 하려고 끝내려고 하죠. 그쵸? 그럼 내가 뭐 보수도 받고 그쵸? 하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좀 부적합한 사례가 있는 거는 아예 화해 계약을 허가를 안 하고 그냥 너 빨리 취하하고 회생으로 정식으로 해라. 개인 회생, 난 일반 회생. 그런 경우도 이제 컨버트지만 2020년 8월부터 시행하는 거는 채무자에게 이렇게 불리한 쪽으로 컨버트 하는 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도 이제 아름아름으로 개별 판사님이나 관제인별로 이렇게 조금 해왔지만 2020년 8월부터 시행하는 컨버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환은 개인 회생에서 공식적으로 도저히 변제 수행 가능성이 없고 뭐 이걸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법원에서 그동안 다양한 지표를 연구했을 거예요. 그쵸? 왜? 완주율이 한 30%에서 50%가 풀코스 마라톤 뛰다가 중간에 퍼지는 사람 있죠. 훈련이 부족하거나 뭔가 좀 몸의 상태가 안 좋고 아니면 되게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쵸? 근데 만약에 1000만 명이 시작을 했는데 2-3,000명은 아마 중간에 포기해요. 그쵸? 하프 내지 한 10km 단계에서 그리고 30km 단계에서 도저히 몸이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다 와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 20-30%는 포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회생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옛날에 완주율이 뭐 지방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한 20-30%는 분명히 안 됐어요. 서울은 좀 더 높았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아마 10년 동안 많이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알 거예요. 이런 케이스 뭐 100%는 아니지만 대략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되게 이제 이게 폐지가 되고 스톱이 되더라. 이런 거를 충분한 뭐 자료가 있는지 몰라도 연구 많이 했겠죠.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제도가 달려면 이제 이 관여자들이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놔서 이제 과연 2020년 8월부터 한번 봅시다. 컨버트가 많이 되는지. 그 컨버트가 많이 되면 이제 개인 파산으로도 많이 밀려 들어오죠. 그럼 저희도 바쁩니다. 나름대로.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회생 파산 절차 중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이유로 취하가 되는 사례 케이스 3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